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생물의 왕국입니다. 이 책은 2025년 7월에 출간되어 현재 과학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 책이에요. 출판사는 책과상, 저자는 이정무님입니다. 이 책은 살아남은 자들의 역사, 생물들이 들려주는 리얼 생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대한민국 대표 과학 커뮤니케이터 털보관장 이정모 작가님과 함께 떠나는 생존과 진화의 위대한 여정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구엔 여전히 변화가, 생명에겐 여전히 진화가 필요하다. 중생대의 공룡도, 사라져가는 얼음도, 인류의 선택마저 호기심과 감동으로 탐색하는 생명과학 이야기. 출간 즉시 과학 분야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생물의 왕국 한복판에서 진화와 생존을 향한 과학적 통찰이 담긴 단 한 권의 책입니다. 이 책은 살아남기 위한 진화의 여정을 따라가며 생명이 지닌 위대함과 경이로움을 되새기게 만드는 지적 탐험의 기록입니다. 이 책은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묻기 위해 우리가 발딛고선 이 지구라는 광활한 무대 위에서 지난 수십억 년 동안 펼쳐진 거대한 생존 드라마를 깊이 있게 풀어내어 전해주고 있습니다. 공룡의 후예이자 하늘의 지배자가 된 새, 남극의 얼음 위에서도 협력과 인내로 버텨낸 펭귄, 독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벌꿀 오소리, 느림이라는 독특한 전략으로 생존해요 땅늘보, 그리고 자연의 법칙을 넘어 기술로 진화를 시도하는 유일한 생명체인 인간에 이르기까지. 이 책은 다채로운 생명체들의 생존 이야기를 통해 독자에게 진화라는 생물 왕국의 가장 오래되고 단단한 법칙을 되새기게 해줍니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부는 생명과 진화, 생태계와 문명, 그리고 우주에 이르는 거대한 서사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1부에서는 독수리, 뱀, 장어, 사슴 등 독특한 방식으로 살아남은 생물들의 생존 전략을 소개하며 자연이 얼마나 다양한 해답을 통해 생명을 유지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2부는 기후변화와 생태계의 격변, 그리고 이에 적응해온 생물의 이야기를 통해 지구 생태계의 유기성과 복잡성을 되짚어줍니다. 3부에 이르면 이야기는 인간 중심으로 넘어옵니다. 불을 사용하고 금을 탐하며 번개를 이해하고 감각의 비밀을 풀려는 인류는 이제 자연을 뛰어넘는 존재가 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직면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부에서는 질문의 무대가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확장됩니다. 외계 생명체의 가능성, 화성과 금성의 자기장 등은 단순한 공상과학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이 우주에서 유일한 생명인가라는 과학적 질문으로 구체화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무엇보다 생명이란 단어가 얼마나 따뜻하고 벅찬 울림을 주는지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과학 교양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임을 되새기게 하는 기록이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내내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차올랐고 그 감정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삶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성찰로 이어졌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니 더 이상 인간만을 중심에 두고 세상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생명이 이어져 있다는 그 거대한 연결의 감각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읽을거리가 아니라 오랫도록 마음속에서 울림을 남기는 삶의 안내서처럼 다가왔습니다. 생명에 대한 따뜻한 이해와 존중을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최고의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살아남은 자들의 역사, 생물이 들려주는 리얼 생존 이야기를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우리는 왜, 그리고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이번엔 생물이다. 멸종의 끝에서 생존을 묻다.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가 몰랐던 생명의 이야기. 모든 생명은 예측 불가능한 우연과 살아남기 위한 끝없는 노력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생물들의 생존 드라마. 생물과 진화의 눈으로 다시 보는 왕국의 역사. 벌꿀 오소리가 말하고 사막이 답하며 인간에게 질문하는 과학 에세이. 동물 사체를 먹는 독수리는 지저분하고 몸에 이끼가 돋을 정도로 한 곳에 오래 머무는 나무늘보는 느려 터졌고 펭귄은 땅 위에서 어색하게 뒤뚱거린다. 정말 그럴까? 우리가 익숙한 이런 생명의 묘사는 사실 인간의 관점일 뿐이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듯이 생명의 진면목은 인간이 아닌 그들의 시선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 책에는 온갖 생명과 자연이 주인공 나로 등장한다. 지저분하고 느리고 뒤뚱거리는 모든 생명은 제각각 주어진 환경에서 성공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준다. 자연의 모든 것은 객체가 아닌 연결된 주체다. 소설처럼 재밌으면서 생명의 진화와 자연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멋진 책이다. 김범준, 물리학자. 범준의 물리다, 저자. 여기 플라네타리움을 체험한 듯한 진화 생물학 책이 있다. 1인칭 시점으로 서술된 각각의 챕터는 오롯이 그 생물의 시선으로 간접적으로나마 세상을 바라보는 체험의 장이 된다. 그렇게 지구 생태계에서 홀로 군림한 듯한 오늘날의 인간이 잠시나마 그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의 존재에 공감할 수 있었다. 그 몰입감은 끊기지 않고 이어지며 자연스레 인간이라는 존재를 되돌아보게 만든다. 그리고 밤하늘의 우주를 바라보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고 공간은 점차 확장된다. 이 짧지만 긴 여정을 통과하여 책을 덮는 순간 마치 과학관에 플라네타리움 불빛이 꺼진 듯한 여운이 조용히 남는다. 갈로아, 작가. 만화로 배우는 멸종과 진화, 저자. 파트 1. 진화는 정말 불공평하다. 가장 더러운 것을 먹고 가장 깨끗하게 사는 법. 독수리. 나는 하늘을 가리며 떠도는 존재다. 끝없는 바람이 나를 밀어 올리고 태양빛이 내 깃털을 스치고 지나간다. 그리고 나는 기다린다. 땅 위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몸짓. 그리고 정적이 두려워진 순간을. 산맥이 깊고도 험하다. 눈이 쌓인 봉우리 아래 바위 틈새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다. 그 아래 누군가의 마지막이 남겨진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그것을 통해 산다. 그렇다. 나는 독수리다. 고기 대신 뼈를 먹는다고? 인간들은 우리를 보통 청소부라고 생각한다. 죽음을 쫓는 자, 검은 그림자가 되어 죽은 동물만을 찾아다닌다고. 보통의 독수리는 그렇다. 콘도르, 흰머리 수리는 시각과 후각을 이용해서 죽은 동물의 사체를 찾아 먹는다. 하지만 나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다. 나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뼈를 먹기 때문이다. 산자락 너머 희미한 뭔가가 보였다. 기다렸던 순간이었다. 나는 바람을 탄 상태로 천천히 하강하기 시작했다. 죽은 동물 사체가 아니어도 괜찮다. 나에겐 살점 따위는 필요 없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살점보다 단단한 것, 부서지지 않는 생명의 흔적의 뼈다. 살점을 뜯어먹는 것은 다른 자들의 몫이다. 검은 독수리들이 먼저 날아와 식사를 한다.
그들은 썩은 고기를 좋아하는 존재들이다. 그들이 배를 불린 뒤 떠나고 나면 그때가 바로 나만의 식사 시간이다. 맛있는 냄새. 슬슬 먹어볼까. 사람들은 나를 보며 뼈를 먹는 독수리라고 부른다. 또 다른 내 이름은 수염수리. 부리 아래에 검은 깃털이 자라 있어서 그렇게 불리고 있다. 나는 뼈를 먹는 독수리라는 이름으로 가장 단단한 것을 보며 살아간다.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마지막까지 남겨주는 것. 살점이 모두 사라지고 바람에 말라버린 잔해들 사이에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 다닌다. 나의 먹잇감인 뼈를 본 모두가 진심으로 궁금해하면서 물어본다. 도대체 왜 뼈를 먹는 거야?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왜 하필 뼈야? 그럼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이 맛을 모르다니. 이게 얼마나 영양가가 풍부한데. 뼈 안에 담긴 골수. 이거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영양소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뼈는 생각보다 단단해서 쉽사리 부서지지 않는다. 비록 거대한 몸집을 가진 나지만 내 발톱은 약한 편에 속한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방법은 발톱으로 뼈를 강하게 잡은 뒤 하늘 위로 최대한 올라간다. 그리고 단단한 바위를 발견하며 그 위로 조준하여 뼈를 떨어뜨린다. 바위에 부딪힌 뼈는 보통 조각조각 깨진다. 한 번에 부서지지 않아도 괜찮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그만이다. 바위에 부딪히고 쪼개진 뼈 안에서 골수가 흐르면 나는 그것을 조심스레 집어삼킨다. 담백하고 맛있는 고단백의 골수를 삼키길 몇 번. 내 식사는 이렇게 끝이 난다. 독수리는 원래 대머리다. 나를 본 인간들은 나를 대머리 독수리라고 부른다. 대머리 독수리라니 무척이나 재미있는 말이다. 왜 재미있냐고? 그 이유는 바로 이름에 있다. 도, 수리. 여기서 수리는 정수리할 때의 수리를 말하며 으뜸이란 뜻을 말한다. 그리고 독은 대머리 독이라는 한자를 뜻한다. 그렇다는 말은 대머리 수리를 고급지게 독수리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따지고 봤을 때 대머리 독수리라는 말이 얼마나 재밌는 말인지 알 수 있겠지.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은 독수리라는 단어를 더욱 넓은 범위에서 사용하고 있다. 올빼미와 부엉이를 모두 아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한국인들은 벌처와 이글을 모두 독수리라고 부른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벌처, 즉 나 같은 독수리는 죽은 고기를 먹는 존재들이다. 반면 이글은 사냥꾼들이다. 그들은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먹고 강력한 발톱과 부리를 가진 존재들이다. 나는 그들과 엄연히 다르다. 나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죽은 동물을 먹는 청소부고 그들은 직접 동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다. 하지만 이 차이를 제대로 아는 인간들은 별로 없다. 그들에게는 이글과 벌처는 단순히 독수리일 뿐이다. 근데 이글은 털이 있는데 벌처는 왜 대머리야? 그래, 이런 질문을 자주 듣는다. 그리고 머리털이 없는 이유를 들으며 모두들 같은 반응을 한다. 아, 그럼 없는 게 오히려 좋네. 우리 독수리들은 썩은 고기 사이로 머리를 깊숙하게 밀어 넣어야 한다. 이때 썩은 고기에서 나오는 피와 점액질, 부패한 세균 등으로 범벅이 된다. 우리의 주식이 이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때 만약 머리에 깃털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감염의 위험에 노출된다. 그리고 매번 식사를 할 때마다 각종 오염 물질을 걸러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머리털이 없으니 햇빛이 그대로 내 살갗에다 곧바로 말릴 수 있고 바람은 오염을 씻어낸다. 그리고 자외선은 소독을 시켜준다.
한번 고개를 털기만 해도 내 몸은 곧바로 깨끗해진다. 오히려 대머리이기 때문에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나 할까. 하지만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 살아있는 동물들을 사냥하는 수리, 이글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아하게 곡선을 그리며 하늘을 날고 강력한 부리와 발톱으로 단숨에 제압하여 사냥하는 그들은 가끔 우리를 내려다본다. 마치 다른 세계의 새처럼 나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존하는 자들, 그들의 날카로운 눈빛이 내 턱 밑을 스쳐 지나갈 때 문득 드는 생각이 있다. 그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본디 사냥이란 본능이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는 것은 야생의 법칙이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수리는 결코 쉽게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우리는 먹을 만한 고기가 아니다. 몸집은 크고 날개는 강하지만 체내에 축적된 독소와 병영구는 맛없는 식사 이상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게다가 나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내가 맨머리인 이유는 단지 위생 때문만은 아니다. 그만큼 용맹하고 그만큼 생존을 위해 단련된 몸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세상에 먹을 것이 널렸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눈 위로 작은 생명들이 자주 흔적을 남긴다. 토끼가 남긴 발자국, 쥐의 구멍, 고라니의 흔적. 살아있는 것들은 언제나 이동하고 그 이동의 끝에는 늘 사냥꾼이 있다. 수리는 더 쉬운 길을 택한다.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큰 리스크다. 그러니 그들은 우리를 가만히 두고 우리는 그들을 가만히 바라본다. 그렇게 하늘은 나를 품고 있고 땅은 나에게 먹이를 건넨다. 대머리라는 이름 속에는 수천만 년 동안 축적된 생존의 철학이 녹아있다. 누구보다 위생적이고 누구보다 전략적인 생존자. 나는 벌처, 시체를 먹는 새, 대머리 독수리다. 죽음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며 그 속에서 나는 나름의 품위를 지켜낸다. 이 민머리야말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완벽한 무기다. 독수리 비행의 숨은 비밀. 비행.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같이 몸집이 큰 새들은 이론상으로 따지면 날 수 없다. 왜냐하면 무겁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같이 큰 새들은 비행을 할 수 있다. 무거운데 어떻게 비행을 해? 어떻게 비행을 하냐고? 상승 기류를 타고 비행을 하지. 나는 비행할 때 결코 내 힘을 쓰지 않아. 그렇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고 큰 날개가 있어도 덩치가 커서 쉽사리 날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상승 기류를 이용하는 것이다. 상승 기류는 태양열로 지면이 가열되며 따뜻한 기온이 올라가 상승 기류가 발생한다. 이때 나는 이 상승 기류를 찾아 빙글빙글 돌다가 이것을 발견하면 상승 기류를 타고 쭉 올라간다. 그것을 서클링이라고 부른다. 해가 안 뜨는 날은 어떻게 나는데? 그날은 굶는 거야? 그럴 리가. 그럴 때는 지형을 이용하지. 절벽돈을 산을 이용하는데 바람이 산에 부딪히면 상승기류가 자동으로 생긴다. 그것을 오로그래픽 상승기류라고 부른다. 나는 이렇게 생긴 바람을 타고 부드럽게 이동하며 비행한다. 이 상승기류를 타고 고도에 이르면 이제 내 자랑이 커다란 날개를 펼치며 글라이딩을 하는 것이다. 보통 새들은 날개가 크고 몸은 가벼운 편이다. 그리고 뼈는 텅텅 비어있다. 또 공기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몸을 띄울 수 있다. 자, 날개를 봐. 깃털들이 갈라져 있지? 그러네.
이렇게 갈라진 깃털이 터빈 역할을 하여 공기의 흐름을 최소화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는 것이 아닌 낮은 속도로 천천히 날 수 있다. 우린 굳이 빨리 날아갈 필요가 없어. 왜? 우리가 하늘을 나는 이유는 먹이를 찾기 위해서니까. 빨리 날아다니면 먹이가 보이지 않게 결코 빠르게 비행하지 않는다. 나의 비행 시간 중 99%는 글라이딩, 날개짓은 단 1%. 참고로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줄까? 작은 새들보다 큰 새들이 비교적 오래 산다. 왜냐? 높은 에너지 효율로 날개짓을 적게 해도 되기 때문이다. 우리 구독자님들, 이 책은 제게 생명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열어주었어요. 살아있다는 단순한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인지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배자가 아니라 함께 이어진 생명망 속의 한 존재임을 깨달았어요. 이 책은 저에게 따뜻한 울림과 오래 남을 질문을 선물해준 책이에요. 많은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에요.